네, 반갑습니다. 윤동이라고 합니다. 네, 같이 이렇게 코딩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준비해놓은 데이터가 있어야지 할 수 있어가지고 오늘 제가 발표할 내용은 이게 제가 최근에 이제 집필한 책인데요, 홍보합니다. 이 책의 5.3장에 있는 내용이고, 이 책이 한 전체가 510페이지 정도 되는데 한 오늘 20페이지 정도 되는 분량의 내용을 간단하게 압축해서 소개드리려고 하고요. 오늘 발표가 끝나고 한빛미디어에서 이렇게 책 이렇게 무료로 드리려고 제 책 3권과 또 이 주니어 백엔드 개발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실무 지식 최범규님께서 지어주신 책 이렇게 제가 받았거든요. 그래서 좋은 질문 주시면 제가 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제 코드는 이렇게 전체적으로 섹션별로 이렇게 준비를 해왔고요. 아무래도 마이크를 들고 타이핑하기 어려울 것 같아서 초반에만 좀 코딩을 하고 뒤에는 이제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하려고 하는 거는 요즘에 이제 MSA 환경에서 개발을 많이 하잖아요. 그랬을 때 함수형 프로그래밍 혹은 리스트 프로세싱을 이용할 때 얼마나 백엔드 프로그래밍 문제를 효과적으로 잘 해결할 수 있는지 그런 내용을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굉장히 우리가 실무에서 많이 할 만한 문제를 해결할 건데요. 어떤 걸 할 거냐면 결제 내역이 싱크가 안 맞는 걸 싱크를 맞추는 이런 걸 할 거예요. 그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조금 이따 다시 드리는 걸로 하고 시작하기 전에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좀 기본이 되는 리스트 프로세싱 기법을 보여드릴 거고, 사실상 백엔드 프로그래밍의 거의 대부분의 문제를 이 방식으로 해결을 할 수가 있는데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 어그로를 끌고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지금 이 코드는 이렇게 0부터 99까지의 수열을 만들어서 순회를 하면서 콘솔에 출력을 한 코드입니다. 이번에는 이렇게 하면 이제 앞에서 5가지를 꺼내게 됩니다. 그럼 이제 이 값이 시작하는 값을 만약에 1부터 시작하고 싶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앞에서 5개만 꺼내기 때문에 여기는 1000개이든지 심지어는 이렇게 무한 수열이어도 정상적으로 잘 동작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몇 가지 코드를 더 작성해 볼게요. 네, 이번에는 맵을 통해서 2차원 배열을 만들게 됐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1이 들어오면 이렇게 3개를 만들고 2가 들어오면 또 이렇게 3개를 만들어서 지금 2차원 배열을 순회를 하면서 출력을 하고 있죠. 만약에 이거를 다시 1차원 배열로 풀고자 한다면은 이런 식으로 해볼 수가 있겠죠. 네, 이거면 모든 코딩을 다 할 수 있습니다.
진짜 그런지 같이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오늘 저희가 해결하려고 하는 건 어떤 거냐면 그 피지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커머스 플랫폼이 있습니다. 그럼 이제 피지사를 통해서 우리가 신용카드 결제를 구현을 하죠. 그랬을 때 이 피지사는 우리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보면 일종의 MSA 같은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같이 하나의 RDBMS를 쓰는 게 아니고 이제 완전히 분리된 공간의 어떤 서비스를 우리가 SDK를 통해서 혹은 API를 통해서 이용을 하는 거죠. 보통 이제 결제는 이렇게 이루어지죠. 결제 완료, 결제를 하는 마지막 페이지, 뭐 주문서 페이지라든지 뭐 결제하는 페이지에 가서 결제하기를 누르면 이제 결제 수단을 고르게끔 하는데 그 결제 수단을 고를 때부터 보통 이제 피지사일 수도 있고 결제 수단을 고르는 것까지는 이제 우리 커머스 플랫폼에서 선택하더라도 어쨌든 결제하기를 최종 누르면 이제 피지사의 화면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럼 거기서 결제를 하게 되겠죠. 신용카드 결제를 하거나 뭐 간편 결제를 하거나 다양한 결제를 하게 될 겁니다. 그럼 결제가 완료되면 먼저 피지사의 서버에 저장이 될 거예요. 결제가 완료됐다고. 신용카드 돈도 빠져나갈 거고요. 그런데 결제가 완료가 됐다는 사실을 우리 커머스 플랫폼이 다시 전달을 받아야만 이 사람의 주문서의 상태를 결제 대기 중인 거를 결제 완료 상태로 만든다거나 아니면은 뭐 결제 로그 자체가 생성이 안 돼 있었었는데 생성을 처음 시킨다거나 이런 식의 이제 싱크를 맞춰주는 작업을 하게 되는데요. 이게 이제 누락이 되는 일이 상당히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생각보다. 뭐 예를 들면은 결제를 하는데 지하철을 타고 가고 있었는데 하필 인터넷이 딱 끊긴 타이밍이었어가지고 신용카드는 빠져나갔지만 우리 페이지로 리다이렉트가 안 돼가지고 결제 완료된지 모를 수가 있고요. 뭐 아니면은 이제 그 유저분께서 결제를 완료하고서 위에 있는 안내를 따르지 않고 그러니까 위 안내에 이제 결제하신 페이지로 다시 돌아가세요 이런 걸 안내를 따르지 않고 그냥 잔금을 해버리거나 전화가 와가지고 네 해가지고 그냥 넘어가 버린 거예요. 그러면 돈은 빠져나갔지만 저희는 알 방법이 없는 거죠. 놀랍게도 프론트엔드의 페이지에 돌아오지 않으면 프론트엔드에서 알 방법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누락이 자주 일어나겠죠. 그럼 이 누락을 해결하기 위해서 보통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는 피지사에서 우리가 그 알려준 URL에 웹훅을 날려줘요. 방금 이런 결제가 일어났다라고 서버 투 서버로 통신을 하는 거죠. 그럼 그때 와서 혹시 이 사람이 결제 완료 페이지를 안 봤다면 결제 완료 처리를 해주거나 아니면은 반대로 이 사람이 결제 완료됐다는 사실 인지하지 못했으니 우리는 신용카드로 환불해줄래? 라고 이제 처리를 한다거나 뭐 이런 걸 결정을 해서 결국엔 양쪽에 이제 싱크를 맞추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마저도 우리 서버가 만약에 잠깐 죽었거나 장애가 났거나 뭐 하면은 그것도 못 받을 수 있겠죠. 그러면 리트라이 정도를 해줍니다. 근데 하루 종일 해줄 수 없기 때문에 마지막 단계로서는 어떤 걸 하냐면 너희 그 커머스 플랫폼에서 스케줄러 같은 걸 구현을 해라. 그래서 특정 시간부터 특정 시간까지 결제된 모든 내역을 가져가서 만약에 너네 쪽에 결제가 서로 양쪽에 안 맞는 게 있으면 신용카드를 돈을 환불을 해주던지 아니면 너네가 결제 완료된 상태로 처리를 잘 해주던지를 해라 라고 이제 그 피지사의 그 SDK나 이런 설명서에 보면 다 나와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보통 해줘야 됩니다 라고 이제 되어 있어요. 어찌됐든 이렇게 두 단계의 이제 싱크를 맞추는 작업은 필수적이고 제가 이 예제를 꺼낸 이유는 MSA 환경에서 이러한 그 양쪽 DB, 분리된 분산된 DB의 데이터를 맞추는 일은 결제 내역뿐만이 아니라 무엇이든지 간에 항상 저희가 하는 일일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 내부 서비스에서 분산된 DB를 사용을 하든 외부 서비스를 뭐 사용을 하든 혹은 이제 뭐 외부에 AWS가 제공하고 있는 특정 뭐 서비스를 이용을 하든 결국에는 양쪽의 어떤 데이터의 그 싱크 상태를 맞추는 일은 우리가 항상 해야 되는 일이고 그래서 오늘 제가 보여드릴 이 예제는 우리가 실무에서 매일 해결해야 될 이슈일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한번 같이 풀어보려고 합니다. 우선 여기 이제 페이먼트라고 되어 있는 거 그리고 PG 데이터 페이먼트 페이지스라고 되어 있는 이 데이터는 그러니까
가상의 피지사에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되어 있는 값들을 표현한 코드예요. 그래서 실제로 여기는 데이터베이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피지사에 해당하는 고유한 아이디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 스토어 오더 아이디는 우리 커머스 플랫폼 측 아이디인 거예요. 우리 쪽에 데이터베이스의 주문 아이디인 거죠. 그리고 얼마가 결제됐다, 뭐 이런 정도가 기록된다라고 이제 심플하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건 피지사가 저희에게 제공해주는 SDK를 표현을 한 건데, 피지 API의 getPayments라는 API는 여기 이제 생략한 건 특정 시간부터 특정 시간까지를 보냈다고 가정을 합니다. 그리고 보통 이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최근 1시간 혹은 어떤 특정 시간으로부터 1시간 사이의 결제 내역을 다 줘라고 했을 때에는 그 스토어 플랫폼마다 결제 개수가 다 다를 거예요. 어떤 회사는 10,000건이 올 수도 있고 어떤 회사는 10건만 올 수도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MSA는 결국엔 특징이 특정 영역부터 특정 영역까지 데이터를 달라라고 했을 때 전체를 주지 않습니다. 보통은 제한해서 줘요. 페이지로 나눠서 주는 식인 거죠. 그래서 1시간 동안에 결제된 걸 다 주세요 라고 하면 10,000개를 주는 게 아니라 100개씩 10,000번 요청해야 다 받을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표현을 한 겁니다. 그래서 페이지로 여기에 있는 첫 번째 페이지, 두 번째 페이지, 세 번째 페이지까지 가져와야 30분 동안의 결제 내용을 내가 다 가져올 수 있다라는 제약을 표현을 한 거고요. 실제로 피지사들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신용카드를 환불시키는 API예요. 그래서 피지사의 UID를 전달하면서 신용카드 환불을 시키는 거고, 그거에 이제 딜레이가 걸린다 이런 표현을 해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부터의 코드는 우리 데이터베이스 측 코드예요. 그러니까 우리 커머스 플랫폼 측 코드입니다. 그래서 이런 스키마에 그 테이블이 있고요. 우리 주문 테이블의 아이디, 이 아이디가 이 피지사의 이 아이디랑 매칭되는 아이디입니다. 그리고 똑같이 이제 뭐 결제한 금액이 있고 이제 결제가 되는지 안 되는지 뭐 이런 상태가 있다고 가정을 했습니다. 여기 보면 결제 완료된 모든 데이터를 아이디들을 넘겨서, 그러니까 요 아이디들이죠. 주문 아이디들을 줄 테니 그것들에 대한 결제된 것들을 다 줘라는 그런 걸 실행을 했을 때 이렇게 5개의 데이터가 온다고 가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돈이 빠져나간 건 8개인데 우리가 캐치해낸 건 5개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 상황에서 이제 문제를 해결해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다시 시작해 볼게요. 무한 수열을 만들어 놓고 5개를 가져오고 to array를 한 다음에 그 값을 출력을 했어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1, 2, 3, 4, 5 이렇게 숫자가 나오죠. 이런 숫자만 다루는 함수형 예제들 많이 봤는데 그래서 도대체 실무에서 어떻게 쓰는 건데?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여기 어떻게 쓰이는지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 지금 이렇게 아까 처음에 제가 작성해서 보여드렸던 이 코드랑 어디만 다르냐면 여기만 달라요. 여기는 n을 받아서 3개의 배열을 만들었는데요. 여기는 페이지를 받아서 피지사의 getPayments라는 곳에다가 이제 실행을 한 거예요. 네, 그렇게만 다르죠. 그렇게 해서 실행을 해보면 이렇게 결제 내역을 3번 요청하고 각각의 데이터를 가져와서 이렇게 뿌려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한 수열을 만들고 무한 2차원 리스트를 만들어서 5개를 가져와서 평탄화를 하는 작업을 통해서 결제 내역을 가져오는 일을 했는데요. 요게 맞네요. 평탄화된 결제 내역을 가져왔는데요. 여기 보면은 아쉬운 게 있어요. 그러니까 데이터는 이렇게 총 3번만 요청하면 되는데 5번이나 요청을 해서 끝냈죠. 그리고 이 5번이 아니라 사실은 10번 요청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그럼 요 테이크 하는 로직만 이렇게 바꿀 수가 있어요. 이렇게 바꿨는데요. 요거는 5개 가져오기에서 넘어온 랭스가, 그러니까 3개씩 끊어서 오겠죠. 랭스가 0보다 클 때까지만 가져올래 라는 걸로 테이크 5라고 돼 있던 거를 이렇게만 바꿨습니다. 이제 요거를 실행을 해보면 이번에는 4번만 요청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0번을 한 번이라도 만났더니 이제 더 이상 요청을 안 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것도 아쉬워요. 왜냐면 사실상 3개보다 작게 왔다면 그 다음 걸 요청할 필요가 없으니까요. 그러면 이런 오퍼레이터를 바꿔주면서 이 보조 함수를 바꿔주는 걸로 이 구조를 유지하면서 효율을 만들 수가 있어요. 여기서 이제 다시 한번 이 코드인데요. take until inclusive라고 바꿔서 처음 3보다 작은 때를 만나면 거기까지만 가져와 라고 바꾼 거죠. 그래서 이걸 실행을 해보면 이번에는 딱 3번만 요청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괜찮죠? 네. 그래서 이렇게 이 코드를 통해서 이 아무것도 아닌 수열을 다루는 것 같은 이 코드가 이런 비즈니스 로직을 잘 해결하는 코드가 됐다는 것을 이제 함께 우리가 확인을 했습니다. 네. 이제 그럼 그 다음 단계는 뭘 해야 되냐면요. 일단 특정 시간부터 특정 시간까지 결제된 모든 내역을 평탄화해서 가져오는 일까지는 저희가 해결을 했어요. 그럼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은 뭐냐? 이 결제 내역을 가지고 우리 쪽에 결제가 완료됐다라고 하는 애를 전부 가져오는 거죠. 그래서 8개의 페이먼트를 통해 우리 쪽 아이디를 뽑아서요. 이걸 뽑아서 우리의 get orders를 실행해서 우리 쪽에 실제로 결제가 완료됐다고 하는 게 8개가 오는지를 한번 가져와 보는 거죠. 그럼 해보면 이렇게 5개만 와버렸어요. 요청은 1부터 8까지의 요 모든 아이디를 다 넘겼지만 우리는 요것만 결제가 완료된 상태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이제 그러니까 요런 쿼리를 우리 쪽 DB에 날렸을 때 결제 완료된 게 이거밖에 없었다라는 게 좋은 거죠. 그럼 이제 그 다음에 저희는 뭘 하면 좋을까요? 이제 요거 양쪽을 비교를 해서 2가지 중에 하나겠죠. 그러니까 우리 쪽에 결제 안 된 애를 결제된 걸로 처리할 수도 있겠는데 요 예제에서는 간단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환불을 해주는 걸로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결제가 된 줄 몰랐습니다. 그래서 다시 환불을 해줍니다. 다시 정상적인 환경에서 결제를 시도해 주세요. 이런 흐름으로 가기로 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엔 이 내역하고 대조하면서 여기에만 있는 내역을 뽑아낸 다음에 환불해 주세요라고 요청을 하면 되겠죠. 네, 그럼 그 다음 스텝은 이제 이런 코드를 작성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요 데이터를 기반으로 순회를 하면서 페이먼트가 여기 오더스에 있는지를 보는 거죠. 이 오더스의 sum이라는 함수를 통해서 이 오더스에 하나라도 이 결제된 스토어 아이디랑 얘를 다 돌면서 비교를 해봐서 하나라도 같은 게 있는지 만나면 만나면 그 친구는 제외하고 리젝트 제외하고 남은 애들만 이제 PC사에 캔슬을 요청을 하는 거죠. 이런 코드입니다. 그래서 이걸 실행을 해보면 네, 이렇게 없는 것들 얘가 없고 얘가 없으니까 환불을 다 처리를 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하는데 여기서도 비슷한 코드로 돌면서 이렇게 처리를 했습니다. 여기서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요. 뭐냐면 얘랑 얘 곱하기 얘만큼 비효율이 생길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서로 비교하는 로직을 개선하는 코드를 보여드릴게요.
참 간단하게 해결할 수가 있는데요. 앞에서 이렇게 뽑았던 데이터는 이제 이렇게 생겼겠죠? 이렇게 생긴 애를 해시 기반 접근으로 해서 시간 복잡도를 최적화할 수가 있습니다. 보면은 맵을 만드는데요. 이렇게 키를 오더의 아이디로 해서 얘를 통해서는 이런 효율로 접근할 수 있게 만든 거죠. 그래서 똑같은 리젝트 코드지만 여기에서 모든 오더스만큼 항상 순회하는 것이 아니라 같은 것이 있는지 바로 체크를 해서 이렇게 제거해주는 그런 코드를 돌릴 수 있습니다. 여기는 출력되는 건 동일하겠지만 더 데이터가 많을 때 효율을 만들 수 있겠죠. 물론 지금의 예제 상황에서는 데이터가 200개나 1000개이거나 해도 그냥 아무런 IO가 없이 콜스택 안에서 다 돌아가는 거기 때문에 실제 성능 차이는 없을 겁니다. 근데 이러한 비즈니스 로직 사이에 만약에 돌면서 체크하거나 둘이 같은지 체크하는 과정에 비동기 IO가 들어가는 어떤 로직이 첨가된다면 이런 게 굉장히 큰 도움을 주겠죠. 네. 재밌게 듣고 계신가요? 네, 너무 조용해가지고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는 여기까지는 한 번만 실행한 거잖아요. 근데 스케줄러라는 거는 계속 반복적으로 실행이 돼야 되겠죠. 1분에 한 번씩이든 5분에 한 번씩이든 1시간에 한 번씩이든. 그럼 우리가 이게 코드가 반복적으로 실행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우리가 할 일이 어떤 라이브러리를 찾아서 잡을 자동으로 시간 주기에 따라 실행하는 라이브러리를 찾는 방법이 있을 거고요. 언어에 대한 혹은 활용 능력이 뛰어난 경우에는 그냥 그런 라이브러리를 찾을 필요 없이 즉시 간단하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 코드가 반복적으로 실행해주는 코드예요. 이거를 일단 실행을 해볼게요. 실행을 해보면 네, 반복을 잘 하고 있죠. 이거를 다시 한번 또 실행을 해볼게요. 결제 내역을 하나씩 가져온 후에 결제 내역 가져온 게 느리게 결제 내역을 가져오고 취소 요청을 한 후에 좀 딜레이가 있다가 실행을 하겠죠. 네, 요거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이 5초에 한 번씩 실행하게 만든 거예요. 5초에 한 번씩 계속 반복하도록. 근데 실제 상황에서는 예를 들어서 앞에 일어나는 이 반복하고 있는 이 일이 5초보다 더 오래 걸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나는 5초에 한 번 반복하고자 했으나 5초보다 오래 걸릴 수도 있어요. 반대로 사실상 방금 전에 그 싱크를 다 맞췄다면 다시 결제 내역을 달라고 요청했을 때 아무것도 없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때마다 없어 그럼 바로 다시 없어 바로 다시 이러면 이제 피지사에서 저희를 이제 그 블랙리스트로 넣어주겠죠. 그러니까 그러면은 그 레이트 리미트 같은 걸 걸릴 거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어떤 안정적인 비동기 작업을 간격을 유지하는 스킬이 필요한데 그 스킬을 위해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1시간에 한 번씩 돈다 혹은 10초에 한 번씩 돈다 이게 이제 기본인데 만일 갑자기 그때 하필 결제가 너무 많았어가지고 20초보다 더 오래 걸릴 경우에는 10초 뒤에 동시에 실행돼서 데이터가 꼬이지 않도록 앞에 있는 게 다 끝나야지만 다음 거를 실행하고 싶다라는 걸 처리하려고 할 때 라이브러리를 선택할 수가 있겠지만 이렇게 간단하게 프로미스 올 같은 헬퍼 함수를 통해서 얘랑 얘를 동시에 넣어서 얘랑 얘 중에 오래 걸린 것만큼 기다렸다 다음을 실행할게 이렇게 간단하게 그 비동기 작업의 간격을 유지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요게 더 오래 걸리면 이게 다 끝나야 다음번 루프를 돌게 될 거고요. 이게 더 오래 걸리면 이게 끝나자마자 바로 시도를 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코드도 보면 맨 처음에 제가 보여드린 코드처럼
이렇게 레인지 인피니티를 해놓고 돌면서 이런 일을 하잖아요. 앞에서 해결했었던 이 문제와 이 문제 모두, 그러니까 이 무한수열이라는 것을 우리가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는 거냐면 어떠한 일을 할 거야. 어떠한 일을 얼마나 할지 몰라. 그러니까 1, 2, 3, 4 숫자가 아니라 이제 어떠한 일을 할 거야. 어떠한 일들을 할 거야. 근데 그 일들이 언제 끝날지 몰라. 이런 걸 표현하는 게 레인지 인피니티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을 할 건데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일을 하면서 일을 수행하다가 언제까지만 그 일을 한 다음에 그걸 가지고 뭔가를 할 거야. 이런 식으로 코드를 만들어 갈 수 있을 겁니다. 이게 결국에 명령형 코드에서는 무한 while 루프 같은 걸 만들어 놓고 이 부문으로 빠져나간다거나 하는 일을 이렇게 선언적으로 표현하는 게 되겠죠. 네, 다음은 조금 더 MSA 관련해서 좀 더 고급 기술을 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어떤 게 추가됐냐면요. 우리 쪽 그 데이터를 가져오는 시도를 할 때 이 IDS를 전달하는 걸 최대 5개까지만 받겠다라는 제약이 있다라고 가정한 거예요. 그 혹시 이런 SQL 문법에서 where in에 IDS에 그 ID를 넣을 때 개수 제한이 있는 거 알고 계신가요? 포스트그레스QL에서도 아마 한 10,000개 정도 이상이면 이제 이 쿼리가 안 날아갈 거예요. 그렇다는 얘기는 우리의 보편적인 상황에서 10,000개 이상을 요청할 일이 없으니까 문제가 안 생기는 거지. 어느 날 갑자기 우리가 대형 이벤트를 벌였는데 막 너무 결제가 많았어가지고 막 해서 10,000개가 넘으면 갑자기 터져버릴 수 있겠죠. 그러면은 안정적인 비동기 작업 유지고 뭐고 그냥 뻗어버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제대로 완성해서 테스트도 다 해서 잘 되는 줄 알아서 배포했지만 런타임에서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코드에는 혹시 내가 사용하는 SDK나 API가 제한된 개수를 받고자 하는데 그거를 그냥 생각하지 않은 코드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들. 네. 그래서 이런 게 항상 필수예요. 그리고 실제로 AWS의 많은 그런 NoSQL 같은 그런 서비스들을 보면 보통 이런 제한들이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API 요청할 때마다 최대 100개까지 가져올 수 있다. 혹은 그러니까 100개가 어떤 값을 줬을 때 100개를 줄 수 있다도 있지만 너가 나한테 줄 수 있는 힌트의 어레이의 개수를 100개 이상 주면 안 돼. 이런 식의 제약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거를 이런 제약이 있었다고 치면은 얘를 지금 실행하면 원래 코드 그대로 실행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안타깝게도 갑자기 이렇게 뻥 하고 터져버리는 거죠. 그러면 너무 슬프겠죠? 그래서 급박하게 이제 코드를 들여다보면 패닉이 왔기 때문에 어디를 고쳐야 될지 모르고 막 이런 상황이 오면서 I뿔뿔과 J뿔뿔의 이 부문의 향연 속에서 내가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 너무 두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탐수형이 있다면 너무나 쉽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데요. 약을 제대로 팔죠? 네, 여기 있는 이 코드를 아래처럼만 바꾸면 되는데요. 이 코드를 한번 함께 해석을 해보자면 여기에 있는 스토어 아이디들을 뽑은 다음에 5개로 청크로 나눕니다. 그럼 2차원 배열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그 2차원 배열로 만든 걸 가지고 스토어 겟 오더스에 5개씩만 보내줍니다. 그 다음에 다시 플랫해서 어레이로 만드는 거죠. 네. 앞에서 맨 첫 번째 우리가 했던 이거랑 똑같은 방식이죠. 네. 이 같은 기법을 통해서 이렇게만 변경해주면 이제 이런 식으로 쿼리를 2번 날려서 다시 합쳐와서 잘 처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그 다음 기법에 대해서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앞에 보여드린 건 이제 최대 요청 크기 제한 처리라는 그런 기법이고요. 이번에는 만약에 우리가 MSA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입장이 됐다고 했을 때는 항상 그 사용하는 입장에게 항상 이런 코드만 강요하는 것보다는
같은 조건으로 줄 수 있는 페이지 개수가 몇 개야 라는 것만 미리 알려주는 API를 추가로 제공하면 더 좋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걸 표현한 건데요. 이 코드는 특정 시간에 앞으로 내가 이걸 요청을 하려고 하는데 특정 기간에 페이지가 몇 개야 라는 것만 먼저 요청해서 딱 개수를 딱 준다면 너 3개만 가져가면 돼 라고 한다면 다시 우리가 여기 코드를 다시 아까처럼 그 테이크 5, 뭐 테이크 3 이렇게 할 수도 있겠고 아니면 이렇게 애초에 레인지를 결정적으로 1부터 4 사이 그러니까 1, 2, 3만 내가 일을 하겠다. 내가 지금 일을 3번만 할 거야 라고 미리 딱 픽하게 정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API가 있어주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사전 카운트로 효율 높이기라고 이름을 지어봤습니다. 이걸 실행을 해보면 똑같이 잘 돌아가는데 이제 좀 더 코드가 간결해졌죠. 이런 게 있으면 또 좋은 게 뭐냐면 이런 걸 할 수가 있어요. 병렬성으로 효율 높이기인데요. 그러니까 이게 3이니까 지금은 요청되는 걸 보면 결제 내역 요청이라는 게 순차적으로 하나 요청이 되고 있어요. 그죠? 3번을 탁탁탁 이렇게 요청을 하죠. 요거를 만약에 컴포넌트에다가 3이라는 숫자를 넣어준다면 얘를 다시 실행을 해보면 이렇게 결제 내역을 탁 요청해서 가져오는 더 병렬성을 만들어서 우리 서버의 효율을 만들 수 있겠죠. 저기 서버는 힘들어할 수 있겠지만요. 결과적으로는 양쪽이 윈윈이에요. 왜냐면은 어떤 리퀘스트가 빨리 끝나는 게 항상 서로 좋거든요. 네. 그리고 근데 만약에 이것도 사전 카운트를 줬는데 막 300을 줬어요. 300개를 한 번에 딱 요청하면은 웨이트 리미트가 있었으면은 또 블랙리스트에 들어가겠죠. 그런 걸 통해서 병렬성을 주면서도 웨이트 리미트를 여기다 이렇게 넣어주는 걸 통해서 병렬 크기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제로 고침을 또 해보면 2번만 요청하고 그 다음에 3번 요청하는, 3번째 요청하는 이런 식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MSA적으로 다양한 그 어떤 기법들을 함수형적으로 그리고 리스트 프로세싱 도구를 활용하여서 이렇게 간단하게 이런 스케줄러를 만드는 그런 과정을 함께 만들어 보았습니다. 일단 제가 준비한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이거는 간단하게 저의 연락처와 혹시 뭐 이 강의 내용에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셨다거나 저희 회사에 관심 있으신 분은 지원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지금 공식적으로 저게 안 열려 있어가지고요. 채용이 안 열려 있어가지고 현재는 이렇게만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강의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발표해주신 윤준님께 감사드립니다. 우영진 분들은 불 좀 켜주시면 감사합니다. 그 책을 선택해서 받으실 수 있거든요. 제 책을 선택해 줘도 되고 제 책이 혹시 이미 있으신 분은 이거 고르셔도 되고 아무런 편견을 가지지 않겠습니다. 질문은 유인동님이 받아주신 거 어떨 것 같은데 혹시 질문 있으신 분 있으실까요? 네. 제가 마이크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저 의도개발자로 일을 하고 있는 김희수입니다. 잘 들었고요. 제가 궁금한 거는 하나는 그 함수형이나 리액티브 하다 보면 플랫맵을 되게 많이 쓰게 되는데 그런 걸 어떻게 대처하시는지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RX를 그렇게 선호하시진 않는다고 저도 느꼈거든요. 처음에 책을 쫙 읽어봤을 때. 네, 그게 저도 RX는 사실 코틀린에서 하는데 좀 JS에서 불편하게 느꼈고 그런 면에서 어떤 경우에만 RX를 쓰시는지 아니면 최대한 안 쓰시려고 하시는지 이런 게 좀 궁금합니다. 네. 너무 멋진 질문 감사드립니다. 일단은 그 플랫맵을 2가지 경우로 해석이 많이 돼요. 플랫맵을 그 2차원 배열을 1차원 배열로 만드는 플랫을 맵을 한 다음에 플랫을 하는 것과 동일한 거를 플랫 맵으로 제공하고 있는 이제 헬퍼 함수들이 많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어떤 비동기 아이유 같은 거를 풀어내는 역할로 쓰는 이제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주로 이제 그 전자를 많이 활용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그렇고요. 연관된 질문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 RxJS나 RX 계열의 여러 이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두 개의 차이는 RxJS는 옵저버블이라는 값을 중심으로 어떤 이벤트가 올린 거를 하나씩 이렇게 구독해 나가는 과정을 이제 이런 리스트 프로세싱과 유사한 헬퍼 함수들, 연산자들을 달아서 처리를 할 수 있는 방식이 될 것 같고요. 제가 선호하는 이 방식은 이터레이터라는 값을 기반으로 해서 동작하는 방식일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는 당연히 다 아실 것 같고요. 네, 다른 분들을 위해서 말씀드려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두 개의 차이가 어떤 차이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저는 이제 크게 차이가 있는 부분은 에러 핸들링에서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RxJS나 RX 유형에서의 에러 핸들링은 에러 자체도 내가 구독하는 과정에서 에러를 구독해서 처리를 하게 되고요. 이런 이터레이터 기반의 상황에서는 에러 핸들링을 언어에게 완전히 위임을 합니다. 그러니까 에러가 터졌을 때 언어의 에러 핸들링으로 넘어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어떤 라이브러리를 이게 라이브러리냐 언어이냐라는 그 경계에서 이렇게 판단할 때 에러 핸들링을 자체적인 그 기법을 가지고 있으면 저는 그걸 이제 언어 레벨로 보고요. 이제 에러 핸들링을 그냥 언어의 자체적인 에러 핸들링이 하고 핏하게 돌아가는 라이브러리를 라이브러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테면은 RX 같은 경우에도 자체적인 에러 핸들링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이를테면 에러가 숨기 쉽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언어 차원에서 에러를 받아들이는 일들을 더 잘하기 어렵고 또한 에러를 핸들링하려고 할 때 에러를 핸들링하는 함수나 이런 것들을 외부에서 인자나 값을 통해서 받는 식으로 처리를 하게 되면 결국에는 그 에러가 그냥 안쪽 깊숙한 곳에서 터졌을 때 내가 받고 싶은 그 바깥에서 그러니까 내가 어떤 메서드를 실행하고 내가 사용하고자 하는 개발자가 원하는 곳에서 에러 핸들링을 하기가 불편해진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불편함을 느끼고 있어서 저는 이제 이 이터레이터 방식의 리스트 프로세싱을 더 선호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하스켈에서 두아일 같이 래퍼를 이렇게 편하게 풀 수 있는 방법이 있어서 좀 좋아하는 것 같은데 네. 그런 게 이제 JS에서는 래핑 직접 언어를 직접 해줘야 되는 게 좀 어렵다고 느끼는데 네. 어떻게 좀 처리를 이렇게 접근하시는지 실제로 실무적으로는 어떻게 처리하실지 좀 궁금합니다. 네. 일단은 그러니까 그게 사용하는 언어에 따라서 좀 많이 다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주로 타입스크립트를 사용해서 백엔드 개발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 타입스크립트 혹은 타입스크립트가 결국엔 결과로 내야 되는 자바스크립트의 철학을 최대한 따르려고 하고 그 방식은 결국엔 await이라는 키워드를 통해서 값을 접근하거나 then이라는 키워드를 통해서 값에 접근하는 방식만을 사용하려고 많이 하고 있고요. 이제 그 외에 다양한 언어들이 있죠. 하스켈도 있을 수 있고 코틀린도 있을 수 있고 이런데 현실적으로 저는 하스켈은 우리가 학습하고 또 프로그래밍 언어를 공부하는 데 있어서 굉장한 교육적인 그 도구로서 큰 가치를 우리에게 준다라고 생각하고 저도 거기서 많이 배웠는데요. 현업에서 쓰기가 어렵잖아요. 현실적인 상황이. 그러다 보니까 그 방식 자체를 어떻게 보면 우아하고 가장 좋아도 그러니까 저도 하스켈을 좋아하는 부분들이 너무 많은데 쓰고 싶어도 처음에는 다른 언어에서 그걸 흉내내서 쓰는 걸 선호했는데 그랬을 때 그 언어 자체나 환경에 핏하지 않은 문제 때문에 고통을 받는 그런 경험을 많이 하면서 저는 언어에 가장 핏한 방식을 따라가려고 많이 하고 있는데요.
코틀린 같은 경우에는 좀 결이 다르다는 생각을 하는 게 저는 현대 프로그래밍 언어 중에 가장 그러니까 개발자에게 확장성을 많이 주면서 그러니까 이를테면 그 클로저 같은 언어나 미스 언어들이 메타 프로그래밍이라는 면에 있어서 압도적으로 정말 언어 자체를 개발자가 확장할 수 있는 그런 선택지를 주고 그런 면에서 훌륭한데 코틀린은 우리가 이렇게 많이 현업에서 많이 사용할 만한 이런 유형의 언어죠. 그러니까 클래스가 있고 타입 시스템이 있고 1급 함수 정도를 지원하고 이런 그리고 트라이 캐치 기반의 에러 핸들링을 하는 이런 유형의 언어이면서 개발자로 하여금 일종의 DSL을 아무렇게나 만들 수 있는 확장성까지 제공하면서 동시에 이제 이터레이터와 옵저버블과 모든 걸 다 제공해주는 그런 가장 풍성하고 풀리 제공해주는 그런 언어가 이제 코틀린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선 이제 자기가 정말 선호하고 원하는 걸 쓸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혹시 제가 이게 그런 게 불편하신가요? 여기 맨 끝에 네, 알겠습니다.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요거 책 이거를 어떻게 줬나?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마 제 책을 읽으신 것 같아요. 맞아요. 감사합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발표 잘 들었습니다. 저는 라이브 데이터라는 회사에서 PO로 일하고 있는 황윤희입니다. 기획자로서도 굉장히 공감이 가는 발표 내용이어서 즐겁게 들었는데요. 조금 다른 질문일 수 있는데 백엔드 개발자로서 마프를 선택하신 이유가 개인적으로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일단은 그 프론트엔드랑 백엔드를 같이 개발을 하고 있고요. 그 마플에서 일한 지는 12년 차이고요. 마플에 개발자가 한 명도 없을 때부터 일을 했기 때문에 마플을 선택한 이유는 제가 일하고 있는 대표님이 너무 멋있고 존경스러워서 일을 같이 하게 됐습니다. 답변 조금만 드릴까요? 알겠습니다. 네. 여기 아까 저쪽으로 네. 안녕하세요. 저는 방금 백엔드 인터 한재찬이라고 하고요. 네, 맞습니다. 저는 궁금한 게 이제 실제 서비스 운영하시면서 함수형을 코드에 도입을 하실 때 분명히 이제 함수형에 써도 되는 부분이 있고 함수형 쓰지 않았을 때 더 가독성이 있는 부분이 있을 텐데 네, 맞습니다. 그러다 보면 여러 개발자분들이 코딩을 하실 때 이 부분은 저렇게 쓰는 게 좋겠다, 이 부분 저렇게 쓰는 게 좀 좋겠다 하면서 이제 함수형을 어디는 좀 쓰고 어디는 안 쓰고 하면서 이제 뭔가 저기는 함수형 안 쓰니까 여기는 안 써도 되겠네 하면서 이제 좀 그 함수형 도입이 되게 어려워질 수 있겠다, 유연성이 떨어질 수 있겠다 생각이 들었거든요. 혹시 그 부분에서 어떻게 관리하실지. 네. 감사합니다. 당근에 지난주 수요일이었나요? 제가 지난주 수요일이었나요? 당근에서 제가 강의를 했었었는데요. 그때도 비슷한 질문을 해주셨던 것 같아요. 어떻게 답변을 드렸었냐면은 이 책에 다 나와 있습니다. 일단은 제가 그 22년 차 개발자예요. 22년 차 개발자인데요. 앞에 10년은 그 OOP를 많이 했어요. MVC 패턴의 서버 개발을 한 적도 있었고, 아니면 이제 아이폰 개발을 주로 많이 했었고요. 그다음에 자바, 안드로이드 개발도 했었어요. 그래서 초기 10년 같은 경우에는 OOP의 광신도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렇게 이제 일을 하는데 딱 30살쯤 됐을 때, 10년 차가 조금 넘었을 때 현타가 왔어요. 어떤 현타가 왔냐면
저는 이렇게 그 설계적으로 되게 막 디자인 패턴을 얘기하면서 우리 팀원이나 같이 일하는 친구들한테 이거는 설계가 잘못됐고 막 이렇게 막 멋있게 말을 했어요. 근데 에러가 나면 똑같은 거에서 항상 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뭐는 언디파인드여서 함수가 없습니다 라거나 어떤 이 부분에 들어갔어야 되는데 안 들어간다거나 I++를 한 번 더 했다거나 J++를 한 번 더 해가지고 참조할 수가 없어서 에러가 난다거나 그러니까 항상 이 에러가 맨날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아무리 실력을 키우고 아무리 성장하고 설계를 알고 뭐 아무리 그래도 내가 내는 에러는 1년 차인 친구랑 똑같은 방식의 에러를 늘 내는 게 너무 창피했어요. 그리고 점점 그러면서 코딩의 자신감이 점점 떨어졌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의 직책은 점점 올라가는데 수준은 똑같으면 나는 뭐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됐었고 그때 그냥 직감적으로 이 문제를 함수형이 해결해 줄 것 같아 라는 직감을 느꼈던 것 같아요. 그게 2012년도인가 2013년도가 이때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냥 무작정 함수형을 파기 시작했어요. 뭔지 모르겠는데 막 봤습니다. 파고 한 2.3, 2.5년 정도 됐을 때쯤에 똑같은 에러를 더 이상 내지 않는 저를 발견했던 것 같아요. 그 이후로는 I++이나 어떤 게 값을 참조할 수 있는데 참조할 수 없어서 나는 에러 같은 걸 만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아까 여기 코드에서 청크 같은 로직이 있었는데 청크를 통해서 예를 들어서 3개로 끊어서 우리가 그 다음에 포문으로 순회를 한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그걸 명령형으로 짜게 되면 I++가 J++을 해가지고 2번 논다고 짰을 수 있어요. 그랬을 때 우리가 테스트를 9개를 집어넣어서 하면 테스트가 통과를 할 겁니다. 근데 배포하고 나서 8개가 들어오면 터지겠죠. 이런 일이 안 생기는 거예요. 청크는 애초에 3개, 2개를 주니까. 그러니까 I++과 J++과 if문과 어떤 이 코드 전체 문장에서 여기를 참조하고 여기 상태를 바꾸고 해야지만 동작하는 로직을 다루는 것보다 그 부분을 어떻게 동작할지 확실하게 정해져 있는 연산자들 혹은 함수들과 너무나 작은 하는 일이 너무나 작은 보조함수들의 조합이 완성도 있는 결과를 낼 거라는 확신을 빨리 얻을 수 있게 해준 거예요. 그러면서 생산성도 비약적으로 올라갔고 저는 더 이상 동일한 에러로 그 창피를 받는 일에서 벗어나게 됐었어요. 그래서 초기 함수형 2년차쯤에 저는 선언을 하게 됩니다. 우리 멤버들에게 더 이상의 OOP는 없습니다. 세상에 OOP는 필요하지 않아요. 막 이러면서 내가 그동안 코딩을 잘못했던 모든 이유는 다 OOP 때문이에요. 막 이러면서 OOP를 하지 않기로 하고 명령형 코드도 짜지 않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러면서 막 처음에 이제 함수형만 신나요 하면서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 당시에 나왔었던 많은 아티클들이나 책들이 다 그렇게 가르쳤어요. OOP는 필요 없다. 뭐 명령형 코드는 뭐 다 쓰레기통에 버려야 된다. 그래서 그걸 그대로 믿었습니다. 근데 그래서 이제 제가 첫 번째 책을 냈을 때도 굉장히 많은 실수를 했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와서 너무나 후회를 하고 지금 그 모든 거를 이제 그 뭐죠? 이거 요즘 영어로 뭐라고 하던데 세탁하기 위해서 좋은 책을 다시 썼는데요. 그러니까 요지는 이런 거예요. 저는 함수형만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상태가 필요할 때 제기를 돌리게 됐고요. 그리고 함수형만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말 어떤 정말 간단하게 그냥 딱 지역 변수 선언 한번 하면 될 만한 것들도 안 하려고 했고 어떤 큰 파이프라인의 모든 그 내용들을 가두려고만 했고 이러다 보니까 오히려 문제를 해결할 때 너무 번잡스럽거나 힘들거나 할 때가 많았고요. 또한 특히나 이제 상태를 유지하면서 관리해야 되는 어떤 그런 GUI적인 소프트웨어를 만들거나 할 때는 더더욱 힘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걸 쭉 겪다가 이제 한 16년 차쯤 됐을 때 이 현대 프로그래밍 언어들이 다 멀티 패러다임 언어가 되는 걸 보면서 생각을 좀 깊이 해보게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때부터 생각이 바뀌어서 이제 어떤 문제를 해결할 때 객체지향이 좋은지, 어떤 문제를 해결할 때 명령형이 좋은지, 어떤 문제를 해결할 때 함수형이 좋은지가 어느 정도 패턴이 있다라는 확신을 갖게 됐고, 그래서 뭐 그거에 대한 책을 쓴 겁니다. 그래서 방법은 알려드리지 않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자기소개하려니까 백수개발자고요. 저도 보니까 저도 한 2001년부터 프로그램이 시작한 것 같아요. 배우는 거에 도스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여기까지 해서 백수로 잘 놀고 있는데요. 일단은 아까 전에 함수를 설명했을 때 어떤 일을 할 거야, 언제 끝날지 몰라, 이게 되게 핵심 키워드인데 많이 익숙하죠. 이거 언제 끝나요라고 할 때 우리의 마음속이죠. 이게 말 해봐야 알아가 나오는데 아무튼 이 FXJS 제가 처음에 어떻게 기타브에도 봤을 때 그 전에 RxJS가 있었고 그래서 이거 좋은데 사람들이 오해하기 딱 좋다라는 의구심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사실 패러다임이라는 용어는 세상을 바라보는 틀이거든요. 과학 철학 관련된 토마스 영 책 보면 자세히 나와 있는데 사람들이 하나의 창으로만 세상을 보게 되면 다른 것도 그걸로 보게 돼요. 가령 파이썬을 자바처럼 짜는 코드도 있고요. 자바를 파이썬처럼 짜는 코드도 봤습니다. 파이썬에서 임포트가 한 100개가 나는 걸 본 적이 있어가지고 아무튼 그래서 대표적인 사례로 인프런 사례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인프런의 FX에서 처음에 개발을 한다고 저는 들어가지고 근데 그 단점이 이제 OOP 같은 경우에는 관계 기준으로 사고를 하는 반면 저는 함수형 같은 경우는 이제 상태 기반으로 생각을 하게 거의 강제를 하게 되죠. 그래서 리액트도 그렇게 상태 기반으로 하는 게 맞아서 이제 후보로 넘어가는 트렌드고요. 그러다 보니까 뭐 하나가 정답이 아니보단 내가 이거를 언제 쓰냐 또는 이게 어떻게 좋냐를 사실 잘 모르고 시작하는 건 대부분이거든요. 책에서 아무리 매뉴얼에 디파인 돼 있어도 해봐야 알아요. 사실 매뉴얼은 결과만 적어놓기 때문에 과정은 해봐야 아는 거거든요. 그래서 물론 저도 이 책을 보긴 했지만 그 애매한 관계, 경험해보진 못하지만 우리는 기술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책을 안 보신 분들 위해서도 저는 말씀 주셨으면 좋겠는데 어떤 거는 관계로 생각하고 어떤 걸 상태로 생각할 때 관계는 큰 틀을 보기 위해서 설계도 측에서 관계가 있는 거고 상태는 이렇게 마이크로한 어떤 상태 체이닝 하는 과정에서 끝나는 부분 이것을 좀 선택한 기준 가령 OOP를 짰는데 특정 메소드 부분에서는 펑셔널하게 간다든지 그런 기준이 있다면은 본인만의 기준이 있다면 그걸로 공유 몇 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너무 멋진 질문 감사드립니다. 일단은 기준을 한번 말씀드려보면요. 이 책에서 저는 어떤 주장을 하냐면 때로는 과감하게 명령형을 선택해야 된다라는 주장까지 해요. 그러니까 객체지향과 함수형만 잘 섞어서 쓰자라는 게 아니고 명령형도 써야 된다까지를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세 가지 패러다임을 다 써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요. 한번 기준들을 몇 가지를 한번 제시를 해볼게요. 일단은 클래스를 써야 될 때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클래스를 써야 될 때는 결국에는 상속 같은 구조가 필요하거나 아니면은 어떤 클래스로 어떤 문제를 캡슐화해야 될 때 클래스를 써야 되고요. 그 다음에 해당하는 그 클래스에 어떤 값과 상태를 정말 그 클래스 안에 가둬놓고 그 값을 다시 함수형으로 활용하기 좋게 하기 위한 어떤 타입을 만들어야 될 때 그때 클래스를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이 책에서도 나오기는 하는데요. 구조의 문제는 그러니까 말씀 주신 것처럼 설계의 문제는 객체지향으로 해결하고 로직의 문제는 보편적으로 함수형으로 해결하라 라는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우리가 로직을 작성할 때 어떤 하나의 특정한 값을 만들고 재기적으로 그 값을 다뤄야 되는 문제가 상당히 많아요. 이를테면 우리가 제이슨 같은 거를 제이슨 오브젝트를 제이슨 문자열로 만든다라는 게 결국엔 맨 바깥쪽부터 안쪽으로 파고들면서 재기적으로 문자를 만들어가는 과정이거든요. 이런 식으로 어떤 하나의 상징적인 값을 만들어 놓고 그 값을 재기적으로 어떤 이런 변화를 줘야 된다거나 할 때는 이런 걸 함수형으로 재기 함수로 처리하는 것보다 어떤 클래스화 해놓고 타입으로 이걸 다루는 게 훨씬 편하거든요. 뭐 그런 상황이 또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함수형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정말 딱 좋은 문제들은 보통 애초에 배열이 문제의 시작으로 우리에게 뭔가 제시해 줬을 때 그때가 참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를테면 우리가 SQL 같은 걸 날려서 데이터가 딱 떨어져서 왔어요. 그 안에서 어떤 이거를 뭔가 변화를 줘야 될 때 확실히 정말 너무 편하고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이럴 때 함수형이 객체지향보다 낫다라는 표현을 하고 싶은 부분인데 우리가 백엔드에서 뭔가 이렇게 레이어드 아키텍처를 만들거나 뭐 이런 걸 한다고 했을 때 혹은 MVC 패턴으로 개발한다고 했을 때 모델에 해당하는 영역 혹은 데이터에 가장 가까운 쪽의 영역에 굉장한 상태와 메서드를 많이 만들던 시절이 있었고요. 최근에는 그걸 최대한 안 하려고 하는 경향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하지만 여전히 지금도 이 모델 쪽이나 모델에 가까운 쪽에 기능을 많이 넣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그게 OOP적인 관점이에요. 예를 들면은 우리가 현재 장바구니에 담겨 있는 어떤 그 상태를 통해서 데이터베이스에 이 사람이 장바구니에 담은 모든 총 금액을 저장하려고 한다. 이런 로직을 우리가 짜려고 한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이랬을 때 이걸 객체지향만으로 해결을 하려고 하면 카트 같은 클래스를 만들게 될 거고요. 프로덕트 같은 클래스를 만들게 될 거예요. 그리고 카트 같은 클래스에 add 같은 메서드를 넣어서 add에다 프로덕트를 막 넣으면 add 메서드 안에서는 들어오는 프로덕트의 그 가격을 가지고 카트에 있는 상태인 토탈 프라이스 같은 것들을 계속 갱신해주는 식으로 만들어놨을 수 있습니다. 얘가 이제 OOP적으로 만들어져 있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만들어진 어떤 상태의 데이터를 가지고 결과적으로 최종적으로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는 값은 결국엔 토탈 프라이스예요. 근데 그 토탈 프라이스를 뽑기 위해서 이렇게 순차적으로 어떤 카트라는 곳에 우리가 이렇게 물건을 하나 담는 그 행위를 클래스로 만들 필요가 있을까라고 했을 때 사실은 우리가 데이터를 꺼냈을 때 이미 이 사람이 카트에 담은 데이터들이 있을 거고요. 걔를 통해서 프로덕트를 통해서 프라이스만 맵으로 꺼내고 혹은 이제 그 중에 선택된 것만 필터링을 하고 프라이스를 맵으로 꺼내고 리듀스로 모두 합산하면 토탈 프라이스가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어떤 문제를 해결할 때 있어서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해결할 땐 저는 OOP보다 함수형이 더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둘 다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지만 과도한 상태 관리를 하는 거죠. 근데 상태와 설계가 굉장히 필요하면서 상태가 오랫동안 유지되는 게 유리한 지점은 보통 이런 때라고 생각을 해요. 뭐 이를테면 우리가 피그마 같은 걸 만든다거나 아니면 우리가 인스타그램에서 글을 쓰는데 글을 딱 쓰고 바로 쓰는 게 아니라 글 좀 쓰고 사진을 올렸다가 사진을 순서를 바꿨다가 지웠다가 다시 사진을 넣었다가 다음 페이지에 가서 뭐 공개 설정을 좀 바꿨다가 전송하면 이제 한 번에 가야 될 때 요거는 어떤 한 3분, 4분, 5분 동안의 어떤 하나의 상태를 가지고 유기적으로 계속 어디에다 넣었다가 뺐다가 스토어에다가 뺐다 이런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이런 식의 것들은 조금 더 객체지향적인 그 방식으로 해결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 아까 이야기한 그 토탈 프라이스는 사실 뭐 넣었다가 뺐다가 하는 그게 아니라 그냥 다다다 하면 나와야 되는 값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오히려 과도하게 모델 쪽에 복잡한 메서드를 만들거나 하는 것보다 오히려 함수형이 낫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게 또 있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동시성 문제를 해결할 때 함수형 프로그래밍이 훨씬 강력한 부분이 있고요. 또 동시성 문제를 해결할 때도 어떨 때는 객체지향이나 명령형이 더 문제를 해결하기 좋을 때도 있는데 그러니까 동시성 문제를 해결하면서 함수형이 좋을 때는 모든 게 결정적일 때 보통 그래요. 그러니까 항상 5개씩 가져왔으면 좋겠어. 혹은 최대 5개씩을 계속 유지했으면 좋겠어 같이 뭔가 처음에 요청한 거와 최종 내가 뽑고자 하는 결과가 다르지 않을 때 함수형은 좀 더 핏이 잘 맞고요. 아무래도 순수함수 이런 철학과 핏이 맞아서 잘 그런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어떤 이런 걸 만든다고 가정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시에 실행되고 있는 그 상태를 이 서버의 그 현재 프레시한 정도나 아니면은 동시에
5개 섹션의 문제를 요청해 놓고 있는데 이 2개 섹션이 먼저 해결됐으면 나머지 섹션은 좀 더 동시에 실행되는 걸 늘리고 싶고 이런 식으로 어떤 애한테 변화를 줘야 된다. 실시간적으로 명령을 해서 이러면 아무래도 동시에 실행하고 있는 잡에 대한 지금 이거를 어떻게 보면 클래스로 가둬놓는 게 유리하겠죠. 근데 이런 식으로 뭔가 좀 결과가 결정적일 때는 이제 함수형이 좀 더 핏하고 뭐 이런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제가 쓴 책에서 제시하는 것 중에 명령형이 핏이 더 맞는 사례 중에 하나로는 그 휴리스틱으로 이렇게 디프하는 알고리즘을 짠 부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I 뿔뿔, J 뿔뿔을 돌면서 양쪽이 같은지 이렇게 체크하면서 리무브하고 뭐 이런 방식이었는데,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어떤 특정 알고리즘 문제는 사실 어떻게 보면 무조건 명령형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그러니까 I 뿔뿔, J 뿔뿔이 정말 필요할 때, 그러니까 이 I 뿔뿔, J 뿔뿔보다 함수형으로 짤 때 이상하게 나올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 과감히 버리자. 그게 이제 저의 책에서 많이 나왔던 이야기고요. 일단 이 정도까지 해보겠습니다. 네, 박수 좀 부탁드릴게요. 저기 안쪽에 하늘색 아까부터 이렇게 들으셔가지고 제가 너무 죄송해서. 안녕하세요. 해주신 말씀을 들어 방금 말씀도 굉장히 감사하게 들었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제작사에서 백엔드 개발을 하고 있는 한지섭이라고 하고요. 다름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지금 마지막에 보여주셨던 청크라든지 레이트리미트 같은 부분을 저희 하나같이 개발을 하다가 고민 중이었는데 혹시 그런 그런 크기에 대한 도출을 하는 혹시 노하우가 있으신지 궁금했어요. 그러니까 상대방의 크기를 유추하는 방법을 말씀하시는 걸까요? 네, 아무래도 이제 DB 같은 경우에도 이제 DB에 따라서 1000개가 됐던 10,000개가 됐던 인전에 받을 수 있는 인자값이 좀 다르고 그걸 한 번에 보냈을 때 성능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고려를 해봤을 때 그 적절한 최적의 값을 찾아내는 방법이 혹시 있으신가 해가지고 여쭙습니다. 굳이 길게 멋있게 답하지 않고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네, 어려운 예감인 것 같아요. 그냥 문서를 보고 배우고 해보고 하고 이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특별한 노하우가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네, 네 여기 있습니다. 마지막 질문인 것 같습니다. 지금 시간이 좀 오버가 된 것 같아요.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당근마켓에서 당근 알바팀에 있는 백엔드 엔지니어 이재빈이라고 합니다. 제가 궁금했던 점은 JS 애플리케이션에서 함수형 코드를 작성할 때 방금 보여주신 것처럼 외부 서드파티 라이브러리를 보통 사용하곤 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이런 라이브러리를 사용하게 되면 코드 베이스 전반적으로 해당 라이브러리에 대한 의존성을 갖게 돼서 엔터프라이즈 애플리케이션에서는 좀 더 보수적으로 선택해야 될 것 같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게 어떻게 보면 공격적으로 함수형 패러다임을 도입하는 데에 대한 진입 장벽을 만들고 있다라고도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함수형 라이브러리를 사용하는 결정을 어떻게 합리적으로 할 수 있을지, 그리고 외부 라이브러리 없이 JS 문법만으로 사용해도 충분한 경우는 어떻게 판단할 수 있을지 궁금해요. 그리고 여기서 이어지는 질문으로 함수형을 사용하지 않는 OOP 기반의 JS 애플리케이션에서 어떻게 점진적으로 함수형을 도입하는 전략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지 궁금해요. 네. 멋진 질문 너무 감사합니다. 어려운 질문이네요.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코틀린 같은 언어는 거의 풀 스펙으로 이미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언어에 있는 것만 쓰면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애초에 함수형 언어면 그냥 함수형이 돼 있으니까 반대로 객체 제한을 못 하겠죠. 근데 이제 지금 어떻게 보면 스위프트 절대 그 언어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지금 자바랑
JS를 제외한 현대 프로그래밍 언어들은 함수형을 굉장히 풀리 지원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바도 상당히 이제 많이 지원하고 있고 어떻게 보면 제일 약한 게 JS인 것 같아요. 근데 세상의 화두를 제일 먼저 강하게 제시한 건 JS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현재 JS의 단계는 그래도 많은 함수형 헬퍼 함수들이 들어가는데 단지 그리고 이제 많이 제시하고 있는 그 이터레이터 기반의 헬퍼 함수 같은 경우에도 아예 이제 언어로 다 들어왔어요. 근데 단지 이제 약한 부분이 현재는 비동기 관련된 이제 리스트 프로세싱이 약한 상태입니다. 근데 그 기반은 그러니까 설계는 밑그림은 다 제시해줬어요. 이미 우리에게. 그러니까 사실 아주 오래 전에 이터레이터와 그 다음에 이터러블, 그 다음에 에이싱크 이터러블, 에이싱크 이터레이터, 그다음에 에이싱크 제너레이터를 아주 예전에 다 제시를 해줬어요. 그러면 저는 이렇게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외부 라이브러리 중에 함수형을 다루는데 결국엔 비동기 핸들링이 백엔드에서 중요하기 때문에 비동기 핸들링이 가능한 라이브러리를 선택해야 되는데 어느 근간에 쌓아 올린 라이브러리냐라고 따져봤을 때 결국에는 에이싱크 제너레이터나 에이싱크 이터레이터를 기반으로 쌓아 올린 비동기 헬퍼 함수들이 있는 라이브러리들은 앞으로 언어가 어떻게 발전하든지 핏하게 계속 갈 수 있을 거고요. 언어가 만들어낸 이터레이터하고도 맞물려서 돌아갈 거예요. 근데 이 체계랑 상관없는 체계에서부터 쌓아 올린 이제 함수형 라이브러리들, 뭐 경쟁 라이브러리가 언급을 해보겠습니다. 뭐 FTS였나? FPTS라거나 아니면은 뭐 RX 쪽이라거나 그런 경우는 결국엔 언어랑 맞지 않을 겁니다. 근데 FXTS는 언어랑 정말 핏하거든요. 그래서 FXTS를 선택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어쨌든 농담이지만 반은 진담이고 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 기반으로 되어 있는 상황에서 점진적으로 개선하는 부분은 이제 메서드 내부의 로직을 포문이나 if문 혹은 메서드 내부의 로직이 다른 메서드로 막 왔다 갔다 하면서 실행되고 있던 그 로직을 최대한 하나의 메서드 안에서 다 끝내려고 하는 식으로 만들기 시작하면서 최대한 어떤 메서드를 실행했을 때 현재 그 클래스가 가지고 있는 멤버 변수나 상태를 기반으로 순수하게 결과를 좀 빼주는 식의 메서드들을 만들기 시작하면 빠르게 변경되어 나갈